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가보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동학국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국민운동을 이해해야 이번 영상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보개혁은 총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가보개혁이 무엇이냐 하면 1894년을 가보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이라고 해서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총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학국민운동의 결과 중 하나로 조선이 도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우리가 동학국민운동을 알아서 잘 해결했으니 동학국민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왔던 청나라와 일본 군대에게 해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해산하지 않고 계속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계속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친일 내각, 일본의 우호적인 내각을 세우겠다 해서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불러옵니다. 고종이 제일 싫어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일본이 나름 또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또 불러와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하면 약간 정부를 이루는 주요 이제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킨 후에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군국 기무처는 이제 심의 기구로서 이곳에서 심의 통과시킨 안건을 국왕이 제가하면 국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나는 되게 높은 정부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후에 여러 가지 막 국제적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개혁 내용은 갑신정변, 우리 이전에 갑신정변 공부를 했었죠.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연호 대신에 개국기념을 사용하고 왕실과 정부를 이제 분리해서 왕실에서 보는 일 그리고 정부에서 보는 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을 또 추진을 하게 되고 또 국왕권, 고종이 국왕이잖아요. 이 고종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왕의 권리를 일정 부분 빼앗습니다. 국왕권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의정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의정부 배웠었죠. 의정부의 권력을 집중을 하게 되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근대적인 관리 임명 제도를 시행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무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경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일본 헌병 경찰이라는 그런 경찰 제도를 새로 군대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 경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철폐, 그 다음에 이제 과부, 남편을 잃은 아내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부의 재가 허용, 그 다음에 모든 공문서에 한국의 또는 북한문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내용이 가보개혁의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고, 일단 지금의 조선의 상태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 안에서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청나라 일본이 조선 땅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청일 전쟁에서 우세를 확보한 일본이 조선에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영효라는 사람을 이제 아까 나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과 같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연립 내각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세웠던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요. 이제 홍범 14조라고 하는 그 가보개혁 당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서 고종이 종묘에서 반포한 14개 한국의 기본법이 써져 있는 걸 홍범 14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반포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포하는 등의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2차 가보개혁 추진 내용은 아까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했었잖아요. 이제 또 의정부를 폐지하고 이제 친일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이 내각제를 굉장히 강화하게 됩니다. 또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해서 그 독립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유기전에 사용하는 통화 단위 유기전을 폐지하고 독점 상환권을 행사하던 상리국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상리국이 아까 이전에 보부상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나왔었는데 보부상을 통합하여 이제 관리하던 기관입니다. 이 상리국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있는데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예요. 1895년에 이것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긴 다음에 청나라 영토였던 요동반도, 랴오동반도를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런 증거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영토를 우리에게 달라. 근데 이제 이 영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가 러시아가 위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요동 반도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영토였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제 일본이 이 랴오동 반도를 점령을 이제 먹게 되니까 러시아가 너희는 이거 전쟁을 또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대륙을 지배하려고 랴오동 반도를 가져간 거 아니냐 하고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에게 너희 랴오동 반도 돌려줘 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일본이 이제 강대국들의 나라, 이제 이 서부 열강의 나라의 이제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돼서 랴오동 반도를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고종이 우리가 러시아의 힘을 빌리면 일본의 이런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와 친러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이 박영호, 김홍집의 연립 내각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전쟁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영토도 얻지 못했고 조선에서 친일 내각도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이런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당시 고종의 안에 그 당시에는 민비였지만 후에 명성황후로 불리게 되죠.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그런 작전을 짜게 됩니다. 작전명 여우사냥이라고 영화와 드라마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을미사변, 을밀년에 일어난 사변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간섭하는 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국 간섭 후에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내정 간섭을 견제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포착해서 일본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킨 후에 김홍집, 아까 또 나왔죠. 김홍집이 계속 나옵니다. 김홍집과 6.12 중심의 친일 내각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연도가 바뀌긴 했지만 갑오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또 한 번 개혁을 추진을 하게 돼서 이제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건양이라는 명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우편사무를 개시하게 되고 종두법과 단발령, 머리를 짧게 자르는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부위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위다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근대화 시키겠다는 일본의 그런 개혁 내용에 이제 뒤따라서 이제 단발령, 머리를 모두 짧게 자르는 단발령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유교를 따르는 유생들과 농민들이 의병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 아관파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을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칠러 내각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